지금 전 세계는 한국에 세뇌되어 조정당하고 있다. 대만의 한 방송에서 나온 한 문장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화 선진국 1위는 중국이라고 외치던 중국 베이징대 교수. 이 세뇌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던 1등 대학교 교수의 당찬 선언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단 5분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녀의 꿈을 무너뜨린 걸까요? 전 세계로 송출된 충격적인 한국의 문화 강국의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리샤오칭입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국제문화교류학을 가르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15년 전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며칠 전 대만의 한 방송사가 충격적인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세뇌하고 있다는 제목이었어요. 방송에선 이렇게 주장했죠. 한국의 드라마와 케이팝이 체계적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고를 조작하고 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요. 한국이 진심으로 세상을 감동시킬 리 없다고 늘 생각해왔거든요. 중국 내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베이징의 관영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 주장을 확대 재생산했어요. K 콘텐츠 규제론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죠. 제 연구실 학생들이 흥분해서 물어보더군요. 교수님, 정말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때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리 교수님, 한국 진출 콘텐츠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15년 전 그 모욕적인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유네스코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였죠. 학술 발표장에서 한 한국 교수가 제게 던진 말이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중국의 전통 문화는 아직도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이 많지 않나요? 그 차가운 시선들, 동료들끼리만 나누는 대화, 철저히 무시당하는 느낌.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겉으론 예의 바르지만 속으론 우리를 깔보는 나라라고요. 이웃이지만 가장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나라라고 말이에요. 이번 조사 의뢰를 받으면서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결국 본색이 드러나는군요. 그들의 소위 한류라는 것도 치밀하게 계산된 문화 침략일 뿐이겠죠.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그 차갑고 계산적인 나라일 거라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그들의 가면을 벗겨놓겠어.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밟은 한국 땅이었거든요. 공항 곳곳에 걸린 K-팝 스타들의 포스터를 보며 혀를 찼어요. 역시 철저하게 계산된 이미지 마케팅이군요.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텔로만 가주세요. 그들의 친절도 어차피 거칠애일 테니까요. 첫 번째 일정은 15년 전 학회가 열렸던 그 호텔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때의 모욕감이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거든요. 호텔 로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아직도 똑같네. 겉만 번지르르 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젊은 콘텐츠 제작자 김보미와 첫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28세의 K뮤직 프로듀서였어요. 만나자마자 예상대로 화려한 외모에 세련된 말투더군요. 전형적인 한국식 포장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 교수님, 만나서 반가워요. 중국분이 저희 음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영광이에요. 저는 바로 핵심을 찔렀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 한국 음악이 세계를 석권하는 게 우연일까요? 그런데 김보미의 대답이 예상과 달랐어요. 우연이죠. 저희도 놀랐거든요. 그냥 우리도 위로받고 싶어서 만든 음악이었는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런 답변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다시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럼 글로벌 진출 전략이 따로 있지 않나요? 김보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략이요? 전 그런 거 못해요. 그냥 이 곡이 누군가한테 위로였으면 했어요. 제가 힘들 때 음악이 저를 살렸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교묘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너무 솔직하고 진부한 대답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상대는 은퇴한 방송 PD 이종무였습니다. 65세의 온화한 노인이었어요. 그에게도 똑같이 물었죠. 한국 방송이 의도적으로 해외 확산을 노렸던 거 아닌가요? 이종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세상을 조종하려 한 적이 없소. 다만 우리 삶을 보여주려 했을 뿐이요. 우리도 아프고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이런 감성적인 말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분명히 이것도 그들만의 기법일 거라고요. 서울에 온 지 사흘째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중간 보고서 초안이 어디선가 유출된 거예요. 그 내용이 문제였죠.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답변에서 의도적 조작의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젊은 제작자들의 순수함과 기성 방송인들의 철학적 깊이는 예상과 달랐다. 베이징의 보수 매체들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저를 향한 공격이 시작됐어요. 리샤오칭 교수, 친한파 지식인으로 전락하나. 객관성을 잃은 연구자의 한계 한국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배신자, 민족 정체성을 잊었다. 한국에 매수당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15년간 쌓아온 학자로서의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같은 학과 교수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장 교수조차 차갑게 말하더군요. 샤오칭,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니야? 설상가상으로 천지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국영방송 제작팀장이었죠.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샤오칭,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보고서 초안을 봤어. 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실제로 본 것을 기록한 것뿐이야. 객관적이라고? 내가 쓴 보고서를 봤어. 완전히 그들 편에 서 있잖아.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이야? 천지양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조사자는 냉정해야 해.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야. 그럼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지.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정말 제가 객관성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너무 진부하게 진실을 말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건가요? 호텔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그 모욕적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거든요. 김보미의 순수한 눈빛, 이종무의 따뜻한 미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제 학문적 양심과 현실적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그들이 바뀐 건가, 내가 약해진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역사 정미경이 연락해왔습니다. 42세의 차분한 여성이었어요. 교수님, K드라마 제작 현장을 보시겠어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저는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어차피 조사를 완료해야 했으니까요. 제작사에 도착하니 회의실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장애 청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기획회의였어요. 한 제작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었어요.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런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반성하게 돼요. 또 다른 작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어요. 시청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이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외면해온 것들에 대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정미경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그냥 예상과 달라서요. 정미경은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같지 않아요. 교수님이 15년 전 기억에만 머물러 있다면 지금은 놓치게 될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어요. 정미경이 제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말이 전곡을 찌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카페에서 정미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5년 전 그 학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그때 한국 학계는 솔직히 폐쇄적이었죠. 서구 중심적이고 오만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시절 교수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정미경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 견고했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묶여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제작진들의 진심 어린 눈물, 정미경의 따뜻한 위로. 이 모든 게 연출된 것일 리는 없었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내 기억이 틀렸을지도 몰라. 마음이 흔들린 지 이틀 후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최종 보고서 제출이 무기한 연기된다는 통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내부에서 아예 보고서 폐기 논의까지 올라왔다는 거였죠. 베이징 대학교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며 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어요. 민족 정체성 배반자, 한국의 세뇌당한 교수라는 팻말들이 캠퍼스 곳곳에 나붙었죠. 제 강의실 앞에는 항해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제 연구실 조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교수님, 지금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학과장님도 당황하고 계시고요. 빨리 해명 성명을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답답해서 소리쳤습니다. 무슨 해명을 해? 난 그냥 본 것을 기록했을 뿐이야.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서도 저를 향한 공격이 거세졌어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져서 확산되고 있었죠. 리샤오칭 규탄, 친한파 교수 척결이라는 글들이 수천 개씩 올라왔습니다. 그때 천지양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최후 통첩이었어요. 샤오칭, 마지막 경고야. 감정을 쫓다가 신뢰를 잃게 될 거다.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결론으로 보고서를 다시 써. 저는 반박했습니다. 원점이 뭐야?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원칙이야.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지. 개인적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천지양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너 정말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야? 동료들과 학생들을 실망시킬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 지켜온 학자로서의 신념이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한국인들의 진심을 착각한 걸까요? 호텔방에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속에는 김보미 같은 순수한 청년들, 이종무 같은 따뜻한 어른들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조국에서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까지 진실을 찾을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리샤오칭, 넌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내 외신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중국 관영 매체 기자도 보였죠.
그의 차가운 시선이 제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질문이 날아왔어요. 교수님, 한국이 정말 세계를 세뇌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에 입을 댔습니다. 세뇌는 반복된 명령이지만 감동은 한 번의 진심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예상과 다른 답변이었거든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콘텐츠의 확산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찼어요. 저는 이곳에서 계산된 전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견한 건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장애인 청소년을 위해 우는 제작진, 자신의 아픔을 곡에 담는 젊은 뮤지션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기자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그건 교수님의 주관적 해석 아닌가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이 나라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냉정하게 관찰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했어요.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진심은 국경을 넘습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건 문화 침략이 아니라 인간적 공감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미경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단 양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 발언은 전 세계 10여 개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반전의 상징이라며 화제가 되었어요. 놀랍게도 대만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세뇌설의 일부를 철회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베이징에서 기다리고 있을 비난의 폭풍을요. 그럼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기자회견 다음 날 예상대로 베이징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귀국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서울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자리를 제안해왔거든요. 한국문화 연구를 계속해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천지양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샤오칭, 정말 이럴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모든 걸 덮어줄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양,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내가 본 것이 진실이야. 그럼 중국에서의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야. 진실을 선택하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홀가분했어요. 15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제가 쓴 칼럼 경계에서 감동까지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되어 국내 언론에 실렸고 곧 영어와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칼럼의 한 구절이 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경계하러 왔지만 결국 나를 감동시킨 것은 통계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였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었다. 어느 따뜻한 가을날 정미경과 함께 경복궁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정미경이 조용히 물었죠. 후회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학자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뭘 하실 거예요? 한중 문화교류의 진짜 다리 역할을 해보려고요. 편견이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요. 궁궐 안연못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이 아닌 제가 새로 구한 작은 원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집을 찾았다.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 진심이 통하는 곳이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성장과 치유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지나 다시 가을이 왔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제 연구실에는 한중 문화 교류를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이 찾아와요. 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지만 이해는 경험에서 나온다. 최근 베이징 대학교에서 복직 제의가 왔어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어봅니다. 한국은 조용한 강국이다. 그들의 진심은 말보다 먼저 도착한다. 이 문장을 쓸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해요. 15년 전 받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김보미와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만든 새 곡이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더군요. 교수님, 제 음악이 중국 친구들한테도 위로가 됐대요. 보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진심은 정말 국경을 넘나 봅니다. 이종무 선생님과도 가끔 차를 마셔요. 그분이 한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는 침략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요. 우리가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죠. 정미경은 이제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녀와 함께 걸으며 서울의 사계절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어제도 한강을 거닐며 이야기했죠. 교수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어떻게요? 예전엔 늘 경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들이 나를 세뇌하지 않았어요. 나 스스로 변하고 싶었을 뿐이죠. 오늘 아침 새로운 논문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문화적 경계에서 인간적 공감으로예요. 이 논문이 한중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와요. 이 도시 곳곳에는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진심은 어떤 국경보다도 강하다는 것을요. 진심은 전략을 이깁니다.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